자, 부엉이들, 우주깡패 중성자별 아세요? 중성자별은 진짜 강력한 감마선도 방출하고 자기장도 엄청 세가지고 몇 광년을 넘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한 번 피폭되면은 살아남을 생명체가 없다고 해요. 오늘은 이 중성자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중성자별은 과연 어떻게 탄생할까요? 자, 여기 우리 태양보다 최소 8배 이상이나 무거운 뚱태양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질량도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겠죠. 요 뚱태양의 중심은 초고온, 초고압, 중력도 엄청나서 핵융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원자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수소를 핵융합해서 헬륨을, 헬륨을 핵융합해서 탄소를, 탄소는 네온을, 네온은 산소를, 산소는 규소를, 규소는 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은 무거운 것 순서대로 중심에 쌓여 나갑니다. 핵융합이 계속될수록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1000배를 넘길 수도 있고요. 그 광도는 태양의 3만 배에서 수십만 배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는 순간 핵융합은 멈추게 돼요. 철 원자핵은 아주 안정된 원자핵이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핵력, 별을 안쪽으로 수축시키려고 하는 중력의 균형은 깨져버리고 거대하게 부풀었던 별은 빛의 25% 속도로 수축하게 됩니다. 이 뚱태양의 핵은 별의 막대한 질량 때문에 찌그러지고 붕괴하게 됩니다. 이때 철로 이루어진 핵은 엄청나게 압축되는데요. 이 핵이 각설탕 정도의 크기라면 그 무게가 대략 10억 톤이나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 철로 된 핵이 농구공만한 크기였다면 이 핵이 비비탄 크기만하게 작아진다고 해요. 자, 이때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이 핵의 중심에서 미시 세계까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원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원자에서 보통 양성자랑 전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로 된 핵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 붕괴하는 별의 압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양성자랑 전자가 중성자로 융합된다고 해요. 자, 이제 초신성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질량이 거대한 별이 핵융합을 멈추고 외부도 쪼그라들고 철로 이루어진 핵도 쪼그라든다고 했죠. 철 속의 입자들은 빼곡빼곡하게 모이게 되고 철의 핵은 파열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다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핵은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외부를 폭발시킵니다. 이때 항성의 외부 껍질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우주로 날려보내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내뿜는데 이것이 바로 초신성입니다.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별의 구성 물질 대부분을 우주로 토해내게 되고요. 이때 폭발 에너지는 태초의 별이 얼마나 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때의 광도는 평소보다 수십만 배에서 100만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밝기는 은하를 구성하는 별 수천억 개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밝기라고 하네요. 아주 잠깐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도 태양이 한평생에 걸쳐서 내뿜는 에너지하고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중성자로 이루어진 잔해만 남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블랙홀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천체 중성자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성자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중성자별의 평균 지름은 16km 정도입니다. 아무리 커봐야 32km를 넘지 못한다고 하죠. 생각보다 정말 크기가 작죠. 제일 작은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는 겨우 2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중성자별의 질량은 태양의 1.44배에서 2.1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작은데 대단히 무거운 거죠. 중성자별이 1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부피라면 대략 1억 톤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상상도 안 가죠? 이게 어느 정도로 무거운 거냐면은 비비탄 총알에다가 500m 크기 정도 되는 철로 된 핵무기를 압축해 놓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성자별은 대단히 작고 또 무겁기 때문에 중력도 엄청 높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중성자별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는 사실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중성자별의 탈출 속도는 초속 15만 km나 되거든요. 무려 빛의 속도의 절반이나 필요한 거예요.
물론 빛이 만약에 중성자별에 빠진다면은 광속이 초속 30만 km니까 빛이 중성자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중성자별의 평균 반지름은 16km 정도로 정말 작고요. 또 엄청 어둡기도 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관측 자체가 힘들어요. 이렇게나 작고 어두운 별을 도대체 어떻게 관측한다는 걸까요? 먼저 중성자별의 중력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중성자별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중력 때문에 굴절하게 돼요. 이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중성자별을 관측한다면 이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중성자별의 뒷면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밀도가 높고 중력이 높은 중성자별은 표면 거의 전체를 관측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는 곳을 찾아서 관측을 해서 중성자별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중성자별은 초고속으로 자전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30초에 한 번, 보통은 1초에 최소 한 바퀴 이상이에요. 우리 태양이 대략 27일에 한 번 자전하는데 2007년에 발견된 중성자별은 1초에 무려 716회 자전한다고 해요. 이 속도는 태양보다 26억 배나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를 RPM으로 환산하면은 무려 42,960rpm이나 나오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포르쉐 엔진이 분당 8,500번 정도 회전해요. 그런데 지름 수십 킬로미터에 질량도 엄청나게 거대한 이 중성자별이 분당 42,960번이나 돈대 진짜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성자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도는 걸까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잠깐 수식이 나올 텐데 가군동량은 회전하는 물체 회전 반경 곱하기 운동량이에요. 이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군동량은 언제나 보존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수식에 따라서 회전 반경이 줄었다면 운동량이 반드시 커져야만 가군동량이 유지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보자면 비보이의 헤드스핀이 있어요. 이 비보이가 헤드스핀을 하고 있는데 팔다리를 다 벌리고 헤드스핀을 하고 있으면은 천천히 돌다가 팔이랑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면 갑자기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중성자별이 이렇게 빨리 회전하는 이유도 이 비보이랑 같은 거예요. 원래는 사이즈가 큰 별이 엄청 천천히 돌다가 그 크기가 작아지니까, 즉 회전 반경이 줄어드니까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중성자별 중에서 빠르게 회전하면서 규칙적인 펄스파를 방출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을 펄서라고 하죠. 이 펄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조교 조셀린 벨 버넬 그리고 앤서니 휴이시 교수, 이 두 사람이 맨 처음에 펄서를 발견했을 때는 지구로 도달하는 펄서 에너지의 간격이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외계인이 보내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앤서니 휴이시 교수는 이 펄서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는데, 이 펄서를 처음으로 발견한 휴이시 조교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왜 펄서를 처음 발견한 이 조교는 노벨상을 못 받냐, 왜 이 공로를 휴이시 교수가 다 독점하냐,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논란 때문에 벨 버넬 조교의 이름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들이 펄서를 발견한 직후에 펄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외계인들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 메시지가 아니라 중성자별이 펄서 에너지를 아주 주기적으로 방출하더라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펄서 에너지는 중성자별이 아주 빠르게 회전하면서 회전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성자별의 남극과 북극 방향으로 아주 강력한 펄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이 에너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행성들도 이 광선을 맞으면은 바로 피폭돼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펄서 주변 몇 광년까지는 생명체가 절대 없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지구나 우리 태양계 근처에 펄서가 있었다면 아주 끔찍했을 거예요. 지구는 완전히 펄서 에너지로 피폭돼서 생명체는 절대로 탄생하지 못했겠죠. 자, 이 펄서가 더 무서운 게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팽이가 쓰러지기 직전에 막 요동치면서 회전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펄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일직선으로만 딜을 넣는 게 아니라 조금 광범위하게 광역 딜을 넣더라.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천체더라.
그래도 이 펄서 에너지가 유용하게 쓰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등대용도 알죠? 이 뱃사람들이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고 항해를 하잖아요. 시간도 재고요. 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서는 수천 년 동안 거의 일정한 속도로 깜빡거리기 때문에 우주에서 항해할 때도 유용하고 각기 다른 우주 문명끼리 교류할 때도 이 펄서를 기준으로 시간을 통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오니어를 발사할 때 칼세이건은 골든 레코드에다가 지구 근처의 펄서 14개를 골라가지고 외계인들이 태양계하고 지구 위치를 이제 역산해서 알아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자, 하지만 외계 지성체가 골든 레코드를 발견했다고 해도 아마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뒤의 일일 텐데, 문제는 펄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전 속도도 느려지고 펄사 맥동 주기도 느려져요. 위치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다면은 미래의 외계인들한테 별로 유의미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성자별에 대해서 이쯤 공부해 보니까 이 우주에서 중성자별보다 더 강력한 게 있긴 할까? 중성자별이 또 한 번 진화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중성자별은 다음 단계로 진화가 한 번 더 가능해요. 바로 블랙홀로 진화를 하게 되죠. 중성자별의 강력한 중력이 더 강력해지다 보면 중력 붕괴를 일으키고 공간을 찢어버리고 블랙홀이 됩니다. 이 블랙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가지 영상으로 시리즈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리뷰영이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중성자별의 탄생, 구조, 특징, 그리고 중성자별의 다음 진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떤 영화 리뷰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영화 리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가 이제 니다벨리르의 용광로를 돌려서 도끼를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이 도끼를 만들 때 중성자별의 에너지를 이용했다. 그리고 토르는 이 중성자별의 에너지를 직방으로 맞고도 살아남았다. 토르는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토르가 타노스한테 죽을 뻔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화 리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